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는 사천 논란으로 내분 양상 보이고 있는 민주당 공천 파동입니다. 민주당 공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양상이죠.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또 이수진, 노웅래 의원 등은 사실상 컷오프 위기에 몰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건드렸고, 또 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했던 것처럼 본인도 단식한답니다. 왜 이재명은 되고 나는 안 되냐면서. 오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이 전략선거구로 지정돼 사실상 컷오프된 데 반발한 겁니다. 사욕과 비리, 모함으로 얼룩진 현재의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낍니다. 그러면서 백현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인섭 전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 결과를 언급하며 이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이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을 후회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해 민주당에 영입됐던 이 의원은 친명계로 분류되었습니다.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도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이 전략선거구로 지정되자 공천 횡포이자 독재라며 당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 논성에 들어갔습니다. 나만 금품 관련한 지금 재판받고 있네? 예? 다 똑같이 받고 있잖아. 이렇게 하는 공천이라면 이건 공천이 아니 사천이지. 이외에도 경기 광명을과 의정부의 등 5곳이 전략선거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김민철, 양기대, 양이원영 의원까지 현역 5명이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반발이 개파를 불문하고 터져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자, 민주당에는 지금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총선을 48일 앞두고 사실상 컷오프된 판사 출신이죠. 이수진 의원 탈당을 선언하면서 내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로 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왔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강한 배신감을 토로합니다. 사욕과 비리, 모함으로 얼룩진 현재의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낍니다.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네, 이 정도는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금기시되다시피 한 이 부분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요청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백현동 판결문이었습니다. 총선을 이끌어야 될 당대표가 그 판결에 의하면 너무나 이 결과가 너무나 좀 보여서 서울에 있는 중도 이상의 많은 분들은 그 판결문을 보고 이미 실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다면 서울 총선은 너무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백현동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일단 저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백현동 의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인허가를 둘러싸고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백현동 의혹까지 불거졌었죠. 이때 이 김인섭이라는 로비스트가 있었습니다. 최근 1심 판결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 유죄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재판부 설명을 살펴보면 이 김인섭 씨는 이재명 선거를 지원하면서 두터운 신뢰관계를 얻게 됐다.
또 이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김인섭, 이재명, 정진상의 이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예. 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도 최근 백현동 의혹 이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이 아무래도 재판부가 이 김인섭 씨 로비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만큼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도 유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고 제가 판결문을 읽어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백현동 재판을 쭉 취재하고 있는 양은경 기자.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불리한 판결문인 것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구조냐면요. 이 백현동 판결이라는 게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이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이거든요. 배임수재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무원한테 청탁하고 그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받은 돈이 이제 74억이라는 거고 뭘 상대로 청탁을 했냐. 지금 백현동 사업에서 용도 변경 그리고 지금 공사가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공사를 배제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탁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업자가 청탁을 하고 김인섭 씨는 그 청탁을 정진상 씨한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정진상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재명 대표를 당시 시장을 만나거나 접하려면 정진상 씨를 통하지 않고는 그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핵심 권력이었던 거고 그리고 김인섭 씨 같은 경우 판결문에 보면은 김인섭 씨가 그동안 그 선거를 도와준 과정들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은 본인의 돈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선거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굉장히 선거를 도와준 그 정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그렇게 대놓고 쓴 겁니다. 그 이재명, 김인섭, 정진상의 굉장히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을 했다라고 쓴 것이고 이번 판결에서 나온 것은 청탁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청탁이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기소 내용은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용도 변경이 되고 지금 공사가 배제된 부분이 배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판결로 청탁과 이런 용도 변경의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이 된 것이고 그게 배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되는 게 지금 남은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로부터 공천 배제가 됐다라면서 탈당을 선언한 이수진 의원 왜 탈당을 했을까는 명확하게는 또 얘기를 안 해요. 뭐 본인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누구냐? 이렇게 불러요. 아예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씨. KBS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그 추미애 씨는 거의 뭐 10% 차이 나는 걸로 나왔고 그 지역에 아무리 전략적이라 하더라도 추미애 씨를 공천하는 게 명분이 없는 거죠. 저를 지지했던 주민분들과 당원분들이 승리의 길을 위해서 너가 어떻게라도 떼어달라 하면 하는 거고 저는 그분들의 애정과 그 노력을 끝까지 제가 지키고 존중할 의향이 있습니다. 자, 저러면서 점수 차이는 내가 그나마 덜 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여론조사 근거인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아무래도 이 여론조사에서 이수진 의원이 추 전 장관보다 다소 높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현역 이수진 의원이 나경원 전 대표와 대결을 하면 이수진 의원은 37%, 나경원 전 대표는 41%로 이 오차 범위 안에 머뭅니다. 8%포인트 차. 예, 대략. 그런데 이 동작을에 추 전 장관이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나경원 전 대표와의 대결은 두 자릿수로 벌어집니다. 11%포인트 차. 예, 맞습니다. 추 전 장관이 33%, 나 전 의원이 44%인데요. 이 나 전 의원이 동작을의 공천이 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여론조사로만 보면 상대 후보로 누가 적절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수진 의원이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수진 의원이 사실상의 이 컷오프가 되면서 민주당에서 추 전 장관을 이 동작을 후보에 투입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 이미 민주당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추 전 장관이 나 전 대표를 상대할 때 꽤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이 말했던 걸 종합해 보면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도 추 전 장관, 전현희 위원장, 이현주 의원 이렇게 여전사 3인방의 수도권
서울 전략 공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에 각각 당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 이 5선의 추미애 그리고 4선의 나경원 이렇게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자, 성춘 정책위 부의장님, 이 민주당 입장도 살짝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예. 뭐 추미애 때문에 본인이 물러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니 백현동 사건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하는 거네. 아니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는데? 그렇죠. 네. 그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백현동 재판이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들었는데 솔직히 설득력이 좀 없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치면은 그 몇 주간은 양두구육한 거 아닙니까? 본인도 그때부터 이미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때까지는 다른 얘기하다가 본인에 대한 컷오프가 나온 이후에 갑자기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사실 그 이전까지 탈당 이전까지 컷오프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그 지역에 있는 뭐 소위 말하는 뭐 유령 여론조사 줄처럼 알 수 없는 여론조사가 돌았을 때 이수진 의원이 꽤 불쾌했겠다, 좀 반발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거에 매우 동의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컷오프 이후 탈당 이후에 하는 행보를 봤을 때 뭔가 공개될 수 없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하는 의원이라면은 우리 당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단 또 말하는 거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지지율이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추 전 장관을 공천하게 되면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이거는 이기는 공천이라는 그 명분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경쟁력 있는 후보,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래서 컷오프를 했구나 할 수 있는 만한 후보를 좀 공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아예 침낭까지 싸들고요. 단식 농성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근데 장소가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 지난해에 그걸 떠올리게 하는 그곳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금품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략지역을 요청했다는 공관위 결정, 이거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거는 이건 명백히 고무줄 잣대입니다. 이거는 공천 전횡이고 공천 독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의 횡포입니다. 이거는 당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지키려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이재명 대표 측근 신기를 하기 위한 이런 공천이다라는 본심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물론 이 문제를 다룰 때는 노웅래 의원의 현재 상황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현재 재판 중입니다. 노웅래 의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처음엔 뭐 아니다, 뭐 마이크 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그걸 또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고 그걸 전제로. 자, 그런데 항의하는 방식이 단식 농성이에요.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예, 아까 저희 기자도 들어가서 이렇게 리포트를 보여드렸는데 어제 오후부터 이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당대표 회의실에서 취재진들에게 공관위 컷오프 결정에 반발한다 이렇게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 침낭을 옆에 둔 채로 자신의 지역구를 전략 선거구 지정한 걸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이 노 의원은 민주당 공천이 바로 잡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기로 했다면서 이 고무줄 잣대 또 금품 재판은 자기만 받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공관위원장에게도 이 해명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예, 고무줄 잣대 한마디로 이재명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둘 다 재판 중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분명히 뭐 지금 노웅래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단식이다. 그리고 지금 장소가 당대표가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장소를 택한 것. 이게 바로 이제 뭐 본인의 얘기에서 뭐 당의 결정에 항의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노웅래 의원 객관적으로 봐서는 공천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1심에서 물론 아직 유죄가 나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본인이 지금 얘기한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본인 돈 받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다가 지금 일부 인정을 했거든요. 예.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게 녹음된 날 돈을 받았다는 걸 인정했는데
그게 뭐 뇌물이 아니라 본인이 정당한 후원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분명한 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도층에게 호소할 때 보면은 노웅래 의원 같은 분을 공천한다면 문제가 있겠다 하는 건 분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느냐. 예.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예. 뭐라고 답변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공천을 뭐 배제하려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려면 일관돼야 한다는 거죠. 수사받고 있는 사람, 기소된 사람, 재판 중인 사람, 1심 유죄난 사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러면 그분들을 다 배제하든지 아니면 지금 나는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나오든지 아니면 최종 재판의 결과에서 유죄가 나오든지 이런 사람을 그야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다 똑같이 적용하든지 아니면 다 배제하든지 해야지 아니할 말로 이재명 대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더구나 1심에서 유죄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걸 묻고 있으니까 앞으로 정말 이재명 대표를 공천한다면 공천을 준다면 당에서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 노웅래 의원이 묻고 있는 거죠. 예. 자, 노웅래 의원이 저렇게 노웅래 의원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저기가 당대표 회의실 옆에 그러니까 당대표실 옆에 회의실도 같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렇게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최고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웅래 의원은 저렇게 침낭까지 갖고 자,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지금 와서 오늘 회의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나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 이렇게 지금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참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다른 최고위원들이랑은 또 뭐라고 할 건지 말싸움 분명히 날 텐데 그래서 조금 전에 기자들이 갑자기 야 여기 아니래 그럼 어디? 여기래 여기 어딘데요? 여긴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여의도 밖에 있는 길 건너에 있는 민주당사입니다. 민주당사로 지금 최고위 회의장이 갑자기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카메라 기자들이 일단 먼저 가서 빨리빨리 움직여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이런 난감한 상황이 노출을 되는 거를 노웅래 의원님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물러설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것 같아요. 참 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본인의 밥그릇 자리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었으면 나도 이렇게 컷오프가 됐다면 이재명 대표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야지 나도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는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 노웅래 의원이 말하는 거는 그래서 금품이라고 이미 키워드를 쓴 이유가 딱 지칭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칭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분 혹이나 아니면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금품 관련이 아니거든요. 예. 딱 이재명 대표를 지칭한 건데요. 또 당에서 말하는 또 지도부에서 설명하는 거는 노웅래 의원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돈 봉투를 안 받았다고 했다가 받았다고 한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죄 조금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말에 일관성이 있다 이걸 좀 차이점을 얘기한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실과 인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인식하기엔 사법 리스크는 사실 똑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똑같은 거다? 네, 국민들이 인식하기엔 사실과 또 다른 거거든요. 정치에서는 사실과 인식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국민들에게 사법 리스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마포 지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예 이 지역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하면서 노웅래 의원의 정당성을 사라지게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지역구를 거의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다른 지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틀 전에 정성호 의원이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사실 이 선거가 가장 절실한 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불출마합니까? 이런 질문에 모든 건 다 열려있는 카드다. 원래 이전까지는 정성원이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거든요. 부적절하다. 이선 후퇴, 불출마 모두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다가 이틀 전에 모두 다 열려있는 카드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고 저는 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도부에 좀 의중이 아니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할게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 성 부위원장 민주당 측 입장으로 저희들이 이제 모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전직 총리들이 지금 이거 문제 있다라고까지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 일각에서는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도 출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당당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할까요? 어제 갑자기 본회의장 끝나고 기자들 따라갈 때는 뭐 할 말 없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 브리핑 이걸 한대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혹시 불출마?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또 이 황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압도적 1등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그런 해괴한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입틀막 공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시던 부분 이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별 반응이나 뭐 어떤 변화가 없은 것 같아요. 저는 사퇴론 지금 딱 선을 그으신 거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퇴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사퇴론은 사실 작년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퇴라는 건 당대표 사퇴. 예, 당대표 사퇴는 이선우 퇴론. 이거는 작년부터 나왔었는데 그때 이미 이재명 없이 할 것인가 이재명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없이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미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 열차는 이미 떠난 것이고요. 예. 단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그럼 이재명만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친문 세력도 포용해야 되고 다른 비명 세력도 포용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도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도 뭘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 그 두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면 이재명만으로 해야 되거든요. 친명만으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이재명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유지하면서 저는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뭔가 공천 잡음이 나오는 부분, 뭐 친명 의원들, 비명 의원들이 뭔가 부당하게. 근데 그 지역들이 공교롭게 아직 공천 발표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뭐 친명의 뭐 대표적 주자인 뭐 홍영표 의원, 전해철 의원 이런 분들에게 경선 기회 다 주고 이런 경선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 그런 잡음들은 있었지만 친문도 안고 가는구나. 이런 모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태를 좀 수습해야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대표는 유지해야 된다. 단 아까 말씀드린 이 불출마 여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에서 파생된 이 사법 리스크 문제를 깔끔하게 덜어내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사퇴하면 지금 뭐 갑자기 비대위를 꾸릴 수도 없고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 자, 지금 이 말씀하신 중에 뭐 정세균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할 정도인데 그런데 아직 입장을 안 밝힌 분이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고양이가 그냥 클릭했다고 하고 그냥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아무 입장을 안 밝혀요. 하지만 임종석 뭐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교수님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냥 어제 기자회견 논조대로 계속 나는 간다, 기차는 간다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그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지금 제가 전제로 현재로서는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정치라는 건 늘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이니까 내일까지 기다려봤다가 또 조금 더 지나서 그야말로 이런 지금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의원들 그리고 중도층 정말 객관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여론이 커진다면 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를 불출마하고 비례대표로 갈 거다. 이런 얘기할 때 도저히 그런 건 뭐 상상이 안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비례대표는 과거 이제 병립형 비례대표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른바 지금 위성정당 이재명 대표 얘기는 준위성정당으로 간다는 건 탈당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당이 민주당에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민주당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탈당을 하고 가야 된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좀 생각해 보면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 여러 가지에서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천을 다 해놓은 다음에
해놓은 다음에 비례대표로 갈 수도 있겠다 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예. 일단은 불출마 예. 선언해서 이걸 잠재운 다음에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불출마, 그러니까 의원직을 안 갖는 불출마. 이거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상상을 불허하는 카드 가운데 저는 가능하지 않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천에서 불출마, 예. 계양에서 그렇죠. 불출마. 계양에서 불출마하고 다른 뭐 비례대표 간다. 이거는 1%라도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이 정말 의원직을 안 갖는 완전한 불출마. 이거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선택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예. 왜냐? 그렇게 되면 이른바 방탄이 없어지는, 갑옷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즉시 구속될 수도 있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거는 저는 도저히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예. 탈당하고 본인이 이제 지역구 그러면 여러분들 뭐 아까 뭐 얘기하신 대로 많은 뭐 여러 가지 반발이 있으니까 나도 불출마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다른 그야말로 비례대표 쪽 준연동형 비례대표 쪽을 택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도 좀 해봅니다. 예. 자, 지금 이 시각 민주당 당사 모습 보시지요. 자, 뭐 9시 반으로 예상이 돼 있었나요? 그 지금 최고위가 열려야 되는데 노웅래 의원 때문에 노웅래 의원 농성 때문에 지금 결국 최고위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이 장면.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이쯤 되면 어제도 이런 단어 많이 나왔는데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 다른 선택을 할까? 다른 선택을 전제로 지금 두 분, 이곳 패널 두 분께서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당위론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위론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럴까?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어제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게 뭐냐? 셀카를 찍어달라고 했나 봐요, 의원들이. 물론 이재명 대표가 찍자고는 안 했을 겁니다. 앞으로 뭐 총선 과정에서 저렇게 당대표랑 사진 찍는 게 선거운동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와서 셀카 좀 찍어주세요 했는데 환하게 웃으시면서 셀카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는 지금 공천 탈락한 의원들이 그리고 최고위 열리는데 최고위에도 못 가, 의원총회에도 못 가고 의원총회에서 떠나는 최고위원을 향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을 향해서 아니 어디 갑니까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 판에 셀카를 찍어준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정말 너무나 지금 상황하고는 안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저께 의원총회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얼마나 이 공천 방식에 대한 불만과 고성까지 많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정작 정말 대표가 나와서 해명해야 될 그 자리에 이 대표는 참석 안 했거든요. 예. 그날 재판했던 날도 아니었고. 그래서 뭐 기자들이 그 원내대변인한테 대표 왜 안 나오셨냐,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본인도 모른다. 일정에 대해서도 뭐 내가 모르니까 답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네, 정말 어렵고 힘든 자리는 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정작 이렇게 의원들하고 물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먼저 셀카를 찍자고 한 건 아니고 선거용으로 필요해서 의원들이 요청했을 경우가 많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셀카를 찍는 모습은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나서서 대답해야 될 어렵고 힘든 자리는 피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한쪽에서는 지금 공천 탈락에서 탈당을 한 사람이 벌써 2명이나 현역 의원이 최근에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은 농성하고 있고 그런데 의원님 셀카요. 웃으세요. 과연 이 장면. 자, 어제까지 한 몸이 됐던 의원들이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천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만 정작 지금보다 더 폭발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뇌관은 아직 안 터졌어요. 출마 뜻을 굽히지 않는 이 사람에게는요 사실상 이제 최후 통첩도 간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성동으로 가기 전에 여러 번 종로도 좋고 용산도 좋고 이 정부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과 붙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한동훈과 붙고 싶다. 이렇게까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저로서는 또 기다렸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계속 기다려주는 건 아니니까 그 시효가 다 했고 당이 저는 거의 마지막 날에 가서야 예비후보 적격심사 신청서를 넣었거든요. 임종석 예비후보와 성동 지역의 당원들
또 우호적인 관계 단체 지지자들이 정말 혼연일체가 돼 있거든요. 저는 지금에 와서 다시 어디로 가라 하는 거는 저는 지금은 불가능하고, 성동 지역도 지금 다른 사람이 와서 과연 선거를 치러낼 수 있을까?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어떻게 된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름에 오늘 이 중구 성동갑의 제3의 인물을 전략 공천하면서 아무래도 임종석 전 실장이 자연스레 컷오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이 중성동갑은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됐다면서 다른 인물을 전략 공천해서 임 전 실장이 자연스레 컷오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그동안 임종석 실장에게 이 민주당 험지인 송파갑 출마를 타진해 왔지만 임 전 실장이 지지 기반이 있는 중성동 갑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한 바 있습니다. 아까 그 많은 전직 총리들까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민주당 원로들이 다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공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얘기하지 않는 사람 한 2명 정도 제가 이제 고르자면 이해찬 전 대표한테는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렇다 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마저 죄송합니다 표현이 날린다면 침묵할까요? 글쎄요, 입장을 표명하시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굳이 입장을 표명하시지 않아도 전 임종석 실장을 아예 배제하게 될 경우에는 중도층 그리고 민주당 중도층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께서 입장을 표명하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다른 언론사에서 왕규백 공관위원장이 다음 주 월요일쯤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에 관해서 아마 전략공관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송파갑, 저도 임종석 전 실장이 중구 성동갑에 나가시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이미 당원 당규에 따라 전략 선거구로 정해진 곳이었기 때문에, 다만 송파갑을 제안한 것은 좀 무리가 아니었나. 왜냐면은 송파갑 지역구는 추미애 전 장관에게도 얘기를 했다가 거부한 곳 아닙니까? 그곳을 똑같이 임종석 전 실장에게 저는 제안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 전 장관도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 전 실장 역시 비슷한 형태의 좀 이 중진급이 가서 해볼 만한 지역구를 두 분에게 동시에 같이 드려야지, 임종석 전 실장만 배제할 경우는 전 친문 진영의 지지층이 많이 이탈할 거기 때문에 글쎄요,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두 분의 추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민주당이 좀 중도층도 흡수하면서 총선 승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안 사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말씀이시라 쭉 짧게 말씀드리면, 송파갑이라는 게 지금 현재도 김웅 의원이 물론 출마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고 강남 3구에 하나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국민의힘이 졌다는 지난 총선에서조차도 이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추미애 보고 가라고 해도 추미애도 안 간다고 하고, 임종석이 가라고 해도 임종석도 못 가는 지역인데 왜 보내느냐, 이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왜 임종석은 끝까지 이렇게 안 준다는 거냐라는 건데요. 교수님, 박용진 의원도요, 하위 10%까지 설마 이 정도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심 신청,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심조차도 안 받아줘요. 정말 단호합니다. 박용진. 자, 임종석도 단호해요. 자,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당을 이끌어갈 때 총선 이후에 잠재적 경쟁자쯤 되는 분들은 박용진, 임종석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걸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처음에 박용진 의원이 속보로 뜨면서 밑에 이제 하위 10% 이렇게 됐길래 저는 그거 오탄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걔가 그분하고 무슨 개인적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용주 의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민주당 아주 절대적 민주당 지지자 이런 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른바 중도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분들은 좀 이른바 고퀄리티 아닌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의정 활동도 잘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분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위 10%, 20%라면 그러면 나머지 정말로 분들 80%, 90% 분들은 얼마나 의정 활동을 잘하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자리 옮긴 최고위 회의에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를 혹시 하는지 잠깐만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죄송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회의 장소를 옮겼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어떤 얘기부터 할지 지금 표정은 평소와 다름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혹시 뭐 중대 발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급하게 자리를 옮겨서 이곳에 온 것 같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이재명 공천에 당대표의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게 비좁은 공간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매우 불편을 끼쳐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정말 가까운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노웅래 의원께서 공관위 결정 때문에 지금 회의실을 차지하고 계셔서 부득이 이곳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의 입장에서도 모든 분들을 다 공천하고 또 함께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마 노웅래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또 노웅래 의원뿐만이 아니라 경선에서 또 탈락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심사에서 배제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예 경선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때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한 분들 모든 분들이 가슴 아플 것입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뭐 100% 다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그 안타까움과 원통함 또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 불가피함도 이해하고 또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궤변을 또다시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민주당 최고위 당사에서 국회 대표실이 아닌 원래 회의를 하던 곳이 아닌 임시로 저렇게 옮겨서 최고위가 시작됐다는 점, 바로 노웅래 의원의 항의 때문에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노웅래 의원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기존의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 어떤 공천 방식, 아까 뭐 말씀하신 다른 분과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하니까 공천에서 늘 잡음이 있죠. 어떤 때도 뭐 조용히 공천에 탈락한 분들이 한 번도 항의하지 않고 넘어가는 적은 없습니다. 늘 있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야말로 그 탈락한 사람들이 항의할 때 저분 정도는 탈락돼야지 라는 그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노웅래 의원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컷오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뇌물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분을 예를 들어서 뭐 단수 공천한다든가 하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입니까? 기준이 일관성 있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분 정도 뭐 좋다. 그러면 다 묻지 않습니까? 노웅래 의원도 묻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걸 묻고 있는 거니까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박용진 의원이나 김영주 의원 정도가 하위라면 나머지 그럼 90%, 80% 의원들은 그분들보다 훨씬 더 의정활동을 잘했다는 것이냐, 국민들이 보기에 그분들 나머지 뭐 80%, 90%가 훨씬 더 그분들보다 설득력 있는 의정활동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하위 10%. 근데 박용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합니다. 근데 그 재심이 회의도 열리기 전에 기각됐습니다. 그 결과도 어떻게 알려졌느냐? 띵! 문자로.
공간위 회의를 통해서 기각을 하더라도 해야죠. 문자 하나 보내서 기각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 결과를 어떻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학생이 시험을 잘 봤든 안 봤든 자기 성적표, 자기 시험지는 볼 수 있어야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를 숨겨요. 납득되지 않는데요. 진짜 더 납득되지 않습니다. 박용진, 김한정 의원은 재심이 기각됐어요. 예, 이 당사자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어제 공관위 회의가 2시였는데 1시간 전쯤인 오후 12시 50분쯤에 박용진, 김한정 의원에게 문자가 발송됐다고 합니다. 이 공관위가 평가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심사 절차를 했는데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의원들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못한 건데 특히 이 재심 논의를 공관위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고 문자로 결과를 통보한 건 절차 위반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콕 집어서 박용진 의원이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 할 때 이렇게 빵점이라니까요. 빵점.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여러분도 학교를 다녀서 이제 평가를 받아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1등을 하고 누군가는 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점수를 매겼는데 선생님 왜 저는 몇 점입니까? 그게 산수 점수 같으면 깔끔하지요. 그러나 국어 점수나 도덕 점수나 이런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0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자, 동료 의원들 평가에서 0점 맞았다. 근데 내용을 아주 잘 알고 계신데 아마 뭐 짐작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에 계시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아마 하위 10%, 20%에 들어가신 분들을 지칭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마 그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맞습니다. 산수, 국어, 뭐 도덕, 과목에 따라 채점이 좀 다르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모든 과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산수 과목처럼 명확하게 드러나는 객관적 지표도 있고 뭐 정량평가, 정성평가 다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보여달라는 거죠. 하위 10%, 20% 받은 의원들이 내가 어디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0점을 받았다면 어디서 받았는지 자 그래서 의원평가가 지금 얘기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의 선출직 그 공직자 평가는 1000점 만점인데 그중에 다면평가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이 평가하는 게 그 의정활동 부분 중에 50점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당의 기여활동 부분 중에 40점이 들어갑니다. 예. 이게 다 합치면 이제 90점인데요. 그럼 1000점 만점에 1000점 중에 90점이 9%입니다. 이 9%가 모든 전체 과목 석차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인가? 물론 9% 중에 정말 빵점을 받으면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의 기여활동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이후에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당의 기여활동 40점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의정활동 부분에서도 과연 이분들이 빵점을 받았는가? 동료 의원들이 단지 가결을 주장했다고 해서 아니면 가결로 의심된다고 해서 의정활동 부분까지 박용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빵점을 줬다면 이건 저는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용진 의원이나 이런 납득하기 힘들다고 이의 신청하신 분들께 이 채점표를 다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설명 안 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나 김영주 의원이죠. 김영주 의원은 작년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때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기엔 김영주 의원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주 의원은 사실 근데 재심 신청을 안 하시고 나갔기 때문에 이 채점표를 보실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의원들에게는 그래도 그걸 보여줘야 된다. 당신이 이 부분 50점에서 빵점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뒤집어 이런 설명을 해드려야 납득을 하지. 그리고 근데 한 가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왜 문자로 이렇게 통보를 하느냐. 그 부분에서 지금 당의 입장은 그 공관위 회의를 열지 않아도 공관위원장이 혼자 판단해서 통보할 수 있다라고는 규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규정에 있지만 또 다른 규정 박용진 의원이 아마 뭐 SNS나 이런 데 올린 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죠. 이재명 대표는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분이 빵점 맞았다니까요. 다 뭐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빵점 맞았는지, 어느 항목에서 빵점 맞은지도 다 알아요. 근데 정작 그 당사자는 이명백 공관위원장한테 통보받았을 때 좀 내가 왜 빵점인데요? 라고 했는데 공관위원장은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말은 왜 빵점이냐라는 질문에 이명백 위원장은 그 1000점 만점짜리 그걸 평가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출직 그 공직자에 대한 평가는 다른 분이 하셨고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그 점수를 그냥 받아본. 그래서 이게 왜 어디 부분에서 빵점이고 이런 거를 이명백 위원장은 사실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것도 좀 세련되게 설명을 해줬으면 이 부분은 내가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어떤 위원회에서 나는 점수를 받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냥 나도 모른다라고 해버리니 통보를 받는 당사자가 좀 당황스럽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통보하는 사람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점수가 몇 점인지 통보받은 박용준 의원도 몰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빵점 맞은 사람도 있다라고 라는 정보를 제공을 해요. 물론 이재명 대표도 이거 내가 뭐 어디서 봐서가 아니라 기자한테 들었다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하긴 했다고는 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왜 빵점인지를 그러니까 지금 자꾸 빵점 점수가 나오는데 왜 하위 그 10%인지를 모른다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위 10%는 통보를 받은 거죠. 예.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0점이라는 치욕스러운 단어를 2번이나 강조를 하잖아요. 기자들 앞에서. 그 사람 빵점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지금의 민주당에 기름을 부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글쎄요. 물론 뭐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상황에서의 웃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 attitude라는 말이 있죠. 그게 100점짜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를 1점으로 하고 Z를 26점 한다든가 해서 평가하면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가 모든 것입니다. 저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엄중한 얘기죠. 이거 지금 굉장히 우리가 흔히 정치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사자들에게는 생명이 달린 얘기입니다. 정치 생명이 달린 얘기고 정말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점수를 받은 이걸 가지고 항의하고 있거나 그래서 이의를 신청하는데 저걸 얘기하면서 저렇게 빙글빙글 웃으면서 0점 맞은 분들 있죠. 누군지 아시죠? 라는 얘기하는 건 저건 설득력도 없고 리더십에서 전 그야말로 빵점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예. 두 번째. 학교 시험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즘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시험 저도 뭐 학교에서 교수님이신 다 채점 하잖아요. 예. 그럼 당사자에게 알려주게 돼 있고요. 이의를 신청한 학생에게는 다 그걸 공개하면서 함께 앉아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다 시험 점수 매길 때 주관식이라고 주관적으로 매기는 거 아닙니다. 예. 다 학교 학생들한테 그 채점 기준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100점짜리라면 10점 어떤 이슈, 어떤 쟁점은 10점, 어떤 쟁점은 20점하고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함께 앉아서 한해는 이게 10점 만점짜리인데 왜 8점을 줄 수밖에 없냐를 함께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당사자는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죠. 그 함께 논의해서 이거는 7점, 8점, 5점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항상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기준을 얘기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면 다면 평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정말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죠. 그럴 때 공개 그 영상에 나왔습니다. 그 명단은 잘 관리하라고. 예. 어떤 명단입니까? 찾아온 사람. 사람들만 찾아와서 사진 찍히고 한 명단을 잘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로 평가하는 게 다면 평가에 맞습니까? 그 의정 활동입니까? 물론 평가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로 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가결한 사람들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했다. 대부분 얘기했는데 그건 무기명 비밀 투표였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당신 가결했지라는 의혹만 가지고서 그걸 평가한 게 이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들입니다. 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가한 것. 그래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정말로 객관적인 사람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는 빠진 겁니까?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10%에 들어가죠? 그럼 이재명은 재판 단일이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느냐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요? 1%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가 꼴찌거든요. 하위 1%예요. 이분 뭐 그렇잖아요. 입법 성과도 없고 그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출석도 엉망이었고 맨날 단식하고 맨날 법정 가느라고. 자,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는 계속 이 정도로 하고요. 근데 이 공천의 그 기준이 제대로 됐느냐를 또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론조사 돌렸다면서요. 누가 한 여론조사인데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업체의 등장. 자, 공천에서 사실상 배제가 됐었던 한 전직 의원이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집니다. 경기도 김. 천마디가 형님 꼴찌했대요 그래요. 적합도 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그 전화를 끝내고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 조사 한 적 있냐? 없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이러더라고요. 그게 경기도란 무슨 뜻이냐? 알 사람은 다 아는데 경기도 팀이라고 있어요. 나는 이거는 비선의 농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경기도 팀이 뭐냐,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는 대체 뭐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물론 한 보도에 의해서 알려진 겁니다. 이거 좀 더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그걸 전제로 한 친명계 의원이 관여를 했다, 여기에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를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어요. 이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한 언론에 확인해준 내용인데 이 김병기 의원이 이 당 선관위 쪽에 왜 리서치 DNA가 빠졌느냐 이렇게 하면서 항의를 해서 그 다음 날에 하루 뒤에 추가됐다고 합니다. 왜 리서치 DNA가 빠졌냐? 리서치 DNA가 뭐예요? 이 업체는 이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을 배제한 여론조사를 돌려서 사천 논란이 거세게 임바있죠. 이 당초 이 3개 업체였다가 김 의원의 말로 4곳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현재 이 당 수석 사무부총장이자 공관위 간사인데 이 여론업체 부당 선정 과정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이 사실 무근이라면서 회사가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들어서 절차대로 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오히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왜 이렇게 누가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이제 그 부분입니다. 일단 이거 하나 들어보시죠. 이게 논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지금 계속 기사를 씁니다. 이거 왜 이런 업체가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해명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때 이런 비유를 듭니다. 새우깡. 10수년 전에 어떤 업체가 성남시 여론조사를 한 번 했다. 그거하고 지금 이 민주당의 정량 평가를 위한 조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슈퍼마켓에서 새우깡 샀는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칼을 사서 강도질을 했으면 강도질한 집에서 새우깡 사 먹었다고 쓰실 겁니까? 자, 새우깡 이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 이해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는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새우깡 사 먹은 사람이 그 집 가서 강도질했는데 그 무슨 얘기지? 얘기가 우연히 그렇게 겹쳤을 때 그렇게 연결해서 하는 게 맞냐, 말하자면 게 맞냐라는 건데 저는 좀 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에서 계속 쉽게 말하면 오비 일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비 일학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 적격 부적격 때도 공교롭게 뭔가 그 당에서 그 사실 탈당 전력자들에게 감점을 주기로 했는데 그거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예외 규정도 공교롭게 친명 도전자들에게만 이런 것들. 그 여론조사에서 또 공교롭게 비명 의원, 현역 의원들만 빠지고 또 여론조사 업체도 또 공교롭게 계속해서 이 오비 일학이 이 정도로 반복되면 그 까마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여론조사 기관은 단순히 예전에 성남시에서 했던 의뢰를 했던 기관인 것만이 아니라 지금 언론에서 다양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무슨 어떤 이 업체를 넣기 위한 당의 기준이 바뀌었다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이거를 명백하게 계속해서 해명하지 않으면 이건 선거 이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당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지 그냥 이렇게 뭐 비유화법 이런 걸로 할 게 아니라 담당자 뭐 김병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편 여야의 이 지금 뭐 공천 논란, 공천 소식 외에도 어제 이 소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고 해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직 축구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대양은 이 전쟁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경기력은 이 시간 이후 저와 어머니의 문제는 하나가 아닙니다. 이제는 원팀입니다. 안민선 위원장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그 큰 뜻을 개양 발전의 결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정치를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개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가? 저는 원희룡 후보님을 지지하고 후원회장을 마무리했고요. 원장관님이 특별한 매력이 있다. 일단 얼굴이 많이 좀 비슷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매력적인 부분은 그냥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화이팅! 네. 자, 이천수 씨가요. 인천 계양을에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후원회장을 맡아서 매일같이 선거운동을 하겠다. 뭐 그렇게 이제 방침을 밝혔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본인이 지금 얘기한 대로 계양구민이 행복해야 인천 시민도 행복할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으로 후원회장직을 수락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이제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예. 2016년도에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가 있을 때 이제 제주여고 축구부가 그때 이제 존폐위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제주여고 축구부가? 네, 그래서 이제 이 제주지사였던 원 후보가 그 유소년 축구를 어떻게 활성화할지 이걸 고민하면서 당시에 이제 그 축구 선수였던 이천수 씨의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뭐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다라는 게 이제 이천수 선수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이천수 씨의 후원회장 소식이 관심을 끄는 이유가 또 있었죠. 지난번에는요. 민주당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송영길 예비후보님한테 저희 가족 은혜를 받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뭐 한 사람의 선택이고 또 이게 특정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뭐 사실관계만 설명해드리고 더 이상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거 또 뭐 어디 간다고 그 수많은 그 강성 지지자들한테 욕은 먹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요즘 뭐 정치인들이 아니죠. 스포츠인들, 연예인들 뭐 사진 하나 잘못 찍었다고 막 난리잖아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공관위 공천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건 아니죠. 이거 어떻게 이분을 그냥 단수 공천을 줍니까?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오늘자 서울신문 사면입니다. 한동훈 김연아 공천의 제동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고려했다. 자, 김연아 전 의원이 이 공천을 단수로 받았다라는 게 알려졌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제동을 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인데요.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뭐 작년 1월에 시의원들하고 당원들로부터 이제 운영 회비하고 선거 사무실 그런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한 4,2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 입장은 이거 무혐의로 끝난 사안인데 이렇게 선거 때마다 경쟁 후보라든지 상대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사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법원 판결하고 달라서 확정력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문제 제기하면은 또 검찰 수사 받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는 거다.
라는 게 본인 주장이고 그렇습니다. 억울하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어찌됐든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도 뭐 그렇다고 해서 공천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단수 공천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자,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사정은 아직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연아 의원 관련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건 분명하고요. 김연아 전 의원 측에서는 아마도 이게 다른 그 지방 의원들과 그 사무실을 공유하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를 함께 분담한 거다. 막 이런 좀 해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당사자들도 그렇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도 그렇고 깔끔하게 모든 것이 무혐의 처분이 된 건지 잘 알 수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최종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하고 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것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 본인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다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으면 그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분 공천 보류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최종적으로 김연아 전 의원도 이분에서 확실하게 본인 깔끔하게 의혹을 정리하지 않으면 공천을 단수 공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자, 최근에요.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한쪽은 막 공천 때문에 지금 당이 거의 쪼개질 위기에 가 있고 한쪽은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실시된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 19일에서 20일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 당무 운영 평가를 설문조사했는데요. 지금 격차가 좀 벌어진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 국민 53.5%는 한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를 내렸고 부정평가는 42.2%였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당무 운영은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 55.5%, 긍정평가는 39.9%에 그쳤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이 결과 지금의 흐름과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매우 부정적인 지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저 한동훈 위원장의 뭐 잘하는 것 그런 것보다 민주당이 지금 내홍을 너무 크게 겪고 있는 것, 그리고 특히 저는 친문 진영과의 갈등,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지지층 중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져 온 지지를 계속해서 그냥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친문 친명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런 분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걸로 보고요. 이런 분들이 이런 갈등에 대해서 아직 수습을 못하고 있는 이재명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지지율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민주당의 공천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국민의힘도 아직 그 민감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라든가 이곳에서 공천이 결정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조용해도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거기 또 공천 결과 나오면 반발이 나올 곳들도 예상된다라는 점까지는 말씀을 드리죠. 한쪽은 너무 시끄럽고 한쪽은 너무 조용하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당이 이러니까요. 요즘 한동안 빅텐트 얘기하던데 텐트 어디 갔지?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얘기인데 조금 전에 속보 하나 들어왔습니다. 결국 모신답니다. 그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에 이낙연 빠진 자리에, 물론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만 그분은 이낙연 빠진 자리에 누가 올 것인가, 누구랑 함께 갈 것인가, 결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여당 비대위원장도 하시고 야당 비대위원장도 하시고 또 이번에는 개혁신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도 맡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래서 이낙연 대표랑 헤어진 이준석은 어디로 갈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비례에 나가는 건 아닌다고 하니까 그러면 본인이 어디 출마할 건데 이게 지금 안 정해진 거잖아요. 여기에 출마할 가능성이 돌고 돌아 여기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원구 출마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최종적인 결심을 하기 전까지 저희 지역구는 노원병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선거구 조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을 겁니다. 노원병이 노원을과 이제 합쳐져서 노원을로 바뀌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끝까지 예의주시하면서 제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전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노원병에 출마하면 이번이 4번째라고요. 예, 이 새누리당으로 출마했던 2016년 20대 총선부터 보면 4번째입니다. 2016년 이때는 제3당인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후보와 맞붙었었고요. 안 후보가 당선이 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에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노원병에 출마를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4년 전에 2020년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 당적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모두 노원병에 출마했는데 지금까지 3번 연속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 교수님, 그 한때는 뭐 대구 출마 얘기도 나오고 대구도 내려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노원병이 되는 겁니까? 본인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낙연, 이준석 힘을 합치는 게 계속됐다면 이낙연 대표는 호남에, 이준석 대표는 대구에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과거로 돌아갔다면 현재 개혁신당은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보면 결국 서울과 수도권에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혼자서 대구에 내려간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없고 거기서 무슨 바람을 일으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할 수밖에 없고 서울 수도권 지역에 할 수밖에 없다면 본인이 과거 출마했던 노원에서 평가받는 게 가장 순리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낙연 대표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위 20% 평가를 받은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이분들에게 혹시 진짜 민주당 만들고 싶으면 우리와 함께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이삭줍기인데요. 혹시 뭐 화면 준비된 게 있나요? 지금 어떤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위 20% 평가를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 지금 조용히 만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 계시니까 민주당에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금의 민주당은 DJ의 민주당도 아니고 노무현의 민주당도 아니다. 이런 얘기 막 하시고 있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바뀔 것 같지도 않고 이낙연 대표는 밖에서 러브콜을 불러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글쎄요,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하위 15% 바로 탈당하신 분들이 아닌 분들은 지금 당에서 어떻게든 싸워보겠다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말씀하신 이후에 나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의 지도부의 기조가 계속 바뀌지 않고 뭔가 불공정함을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계속 해명도 하지 않고 뭔가 그 기조를 계속 쭉 이어간다면 뭐 탈당의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저는 하지만 그렇게 탈당하는 세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3지대가 지금 사실 아까 우리가 제3지대 잠깐 다뤘지만 개혁신당으로 합쳐졌다가 다시 흩어졌다가 지금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거든요. 예. 단지 지금 당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3지대 이낙연 새로운 미래로 가기에는 그 신당이 너무 좀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나. 충분히 거기서 자리를 잡고 그쪽으로 간다면 뭔가 나의 정치 인생을 계속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야 정말 모든 걸 걸고 가는 건데 그러기에는 제3지대가 아무런 자리를 못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부당한 게 있더라도 탈당을 하신 분들조차도 과연 제3지대로 갈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부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요, 아까 김연아 전 의원 얘기했잖아요. 재심 다시 한번 이제 고려하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 주 수요일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내는 전공의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떠나는 의사들은 지금 반대 집회를 잇따르고 있는데 이 집회장에서 글쎄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부적절한 발언이 나와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집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을 볼모로 삼는 건 의사가 아니라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환자가 죽으면 대한민국 정부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의대 증원 찬성이 높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 하야 여론이 50%를 넘으면 대통령도 물러날 거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하자면 하실 겁니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향해서는 비난을 쏟아냈고
의사가 의세라면 박민수는 박민세다! 의대 증원 결정에 앞서 의료계와 협의를 거쳤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을 해도 되냐는 과격한 표현도 쏟아냈습니다. 방송 토론에서는 지역 인재 전형 확대와 관련해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학생이 의대에 가는 건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등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의사들의 반발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이도입니다. 자, 전공의들의 대규모 병원 이탈, 결국 환자들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1면 기사입니다. 의사는 용산으로 간답니다. 집회하러. 근데 환자는 어디 있습니까?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사진 보시면 빨간 피켓을 들고 있는 왼쪽 의사들. 의사들은 지금 병원을 떠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 환자들은 병원에 저렇게 급하게 실려왔어도 구급차 타고 와도 뭐 아무리 빨리 오면 뭐합니까? 치료해 줄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는데 저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병원의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히나 의사들이 꼭 있어야 되는 곳 바로 응급실과 수술실이겠죠. 그런데 지금 응급 환자들이 의사가 없다 보니 제대로 치료를 못해서 다른 병원으로 갔다가 이 병원으로 갔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의료 공백 상황이 바로 직격탄을 맞던 곳 수술실입니다. 예. 전국의 큰 병원,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일부 병원들은 수술실 가동률이 50% 이하, 즉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환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없어서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일례로 암이 전이된 환자의 경우에는 하루 한시가 급한데 그러니까요. 수술을 못 받는 상황도 있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이런 사태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아예 2박 3일 동안 있잖아요. 그럼 예. 가족들도 같이 와 있죠. 그런데 지금 의료 공백 사태에서 이게 어려우니까 멀리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그날 와서 치료받고 다시 집에 돌아가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서울과 대구 왕복 500km를 암 환자를 태우고 남편이 운전을 해가면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는데 이 환자분의 가족이 내가 운전 힘든 건 그래도 참을 수가 있지만 암 환자를 태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환자에게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 이런 인터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이런 상황에 지금 너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2,000명 내년부터 당장, 한쪽은 절대 안 돼. 단 한 명도 안 돼. 뭐 지금 이런 비슷한 얘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조절이 좀 안 될까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조정안 결국은 숫자에 대한 합의가 되느냐, 기간에 대한 합의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예. 양쪽 모두 평행선에 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이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미래에 대비하는 아니라 강조하고 있죠. 예를 들어 2035년쯤 되면 의사가 15,000명 정도 부족할 것이다라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 의사협회 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필수 의료라던가 지역의 일부만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니까 숫자에 대해서도 양쪽이 다릅니다. 정부는 2,000명씩 증원을 5년간 하면 10,000명 정도로 확보해야 된다는 거지만 의사협회 쪽에서는 연 310명 정도가 한계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의사가 계속 더 많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죠. 의사협회에서는 저출생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과잉이 될 수 있다는 거지만 정부에서는 무슨 말이냐. 고령화로 인해서 오히려 의료 수요가 더 증가한다. 이렇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단호하고 의사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나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도 쏟아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의사보다 더 화가 나는 사람들은 환자들입니다. 환자들은 참고 있어요. 적어도.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렇게 의사들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합니다만 저도 당장 오늘 아파서 병원 간다면 의사 선생님 와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냥 참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겠죠. 왜? 의사 선생님 앞이니까. 그런데 의사들의 이 글이 정말 아나무인적인 글이 공분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글을 올렸습니까? 지금 이제 그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라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속 단체를 인증을 해야지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신분이라고 올리면 의사가 맞다고 봐야 되고요. 이 의사라는 사람이 어떤 글을 올렸냐면은 아니 근데 치료 못 받아 죽으면 살인임? 뭐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치료 못 받아 죽은 게 왜 살인이냐? 네, 그게 뭐냐면은 원래 죽을 병 걸려서 만약에 죽게 되면은 이거 뭐 노화처럼 자연의 이치인데 그럼 의사가 치료를 해서 살려주면 그걸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지. 치료 안 해줬다고 살인이냐? 네, 치료 안 해줬다고 살인이냐. 이거는 사실 정말 막말에 가깝고요. 법적으로도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인으로 이르기는 어렵겠지만은 유기치사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아무 조치도 안 했다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했다.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예. 치료해주면 고마운 줄 알으라고 한다는 저 글. 글쎄요. 많은 분들이 저런 얘기 듣고 나서 화나시잖아요. 근데 환자들은 의사 앞에서는 저런 얘기,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럽니까? 라고도 못합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제발 환자들 생각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좀 기분 좀 바꿀까요? 용인 푸씨, 푸공주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가요. 야, 진짜 이제 떠나네요. 4월 초 중국으로 떠나는데 검역 절차 등으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날은 4월이 아니에요. 3월 3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추억을 어떻게든 남기려는 사람들로 지금 푸바오 주변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픈런이라고 하죠. 문 열리기 전에 쫙 줄 서 있다가 문 열리면 막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지방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이 푸바오가 있는 그 놀이공원 부근에 임시거처를 이미 마련해 놓고 매일 가고 있는 이런 사례도 알려져 있고요. 와. 또 어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막 연예인 커뮤니티 만들고 우리가 왜 연예인 얼굴 들어간 뭐 컵, 수건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굿즈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커뮤니티에서 지금 본인의 돈을 들여서 굿즈를 만드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부 학생들은요. 푸바오 영상을 보면서 앞으로 나 수의사 되기로 했어요라는 사연을 공개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푸바오가 3월 3일 날 마지막 공개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3일까지는 푸바오를 좀 하루 종일 공개해서 아쉬워하는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그런 그날은 하루 행사도 종일 열린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렇군요. 마지막 날은. 자, 그래서일까요? 팬들이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많이 준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너를 만난 건 기적이야 푸바오 이런 타이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푸바오한테 직접 가서 작별 인사하고 싶지만 그렇지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로 여러 가지 인사를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25일부터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 3일 날 그러면 공개되고 안 되면 다시는 푸바오 못 봐요? 이럴 수 있잖아요. 푸바오 특별 상영회가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에버랜드에 있는 실내극장에서 매일 2회씩 상연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어른도 이런데 어린이들은 또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푸바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셨습니까?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합니다. 멋진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